안녕하세요.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 생각하시면서 아주 즐거우셨나요? 네.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장자라는 사람하고 장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장자라는 사람을 이제 먼저 떠올리시려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양주를 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양주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장자도 양주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장자는 그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죠. 그 깊게 들어간 내용은 이제 본문 보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자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장자라는 사람의 이 뒤에 장자, 이 자자가 붙으면요,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장씨 집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어떤 정신적이거나 사상적인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씨 집안에서 공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후배도 뭐 공승천이라고 했는데 걔도 공씨예요. 근데 걔한테 공자라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자자는 Great Teacher에 해당해요. 또는 마스터에 해당하죠.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걸작을 마스터피스라고 하잖아요. 명장이 만들어 놓은 작품.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장자라는 사람은 장씨 집안에서는 제일 유명한 최고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이 사람 본래 이름이, 공자의 본래 이름이 공구예요. 공구. 언더구자 쓰거든요. 태어날 때 짱구로 태어나가지고 짱구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그 짱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짱구라고 지어진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공자보다 위에 사람은 부를 수 있고요. 친구들끼리도 이름 안 불러요. 호 같은 걸 부르죠. 호 같은 걸. 네. 그런 것처럼 이름은 함부로 불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장자도 이름이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주예요. 주. 이게 두루주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을 위한 동화로 장두루 선생 일대기 뭐 이런 걸 한번 써보려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배경은 좀 재밌죠. 장자라는 사람이 태어난 나라는 송나라예요. 송나라. 당송팔대가 할 때 그 송나라 아니에요. 그 송나라 한참 뒤에 송나라고, 전국시대 때 송나라인데, 전국시대 때 송나라는 일찍이 망했어요. 일찍이 망한 나라. 삼국시대 때 제일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가 먼저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삼국이 있다가 백제가 망했어. 그럼 백제는 이제 신라가 점령을 했어. 그럼 백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본래의 유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굉장히 굴욕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죠? 굉장히 굴욕적인 삶을 살고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보지 못하고 억압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상도가 이제 신라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잖아요. 전라도가 이제 백제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인물을 발탁할 때도 신라 쪽에서 인물을 많이 발탁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인물을 별로 발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권력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쪽 라인에서는 굉장히 지배자에 맞는 그런 어떤 지식과 권력들이 생성이 된다면 이쪽에서는 좀 저항적인 권력들이 많이 생성이 되죠. 뭐 그런 거와 비슷하게 송나라는 일찍이 망한 나라예요. 그러면 일찍이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은 다른 중국 사람들한테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고대 이야기를 보면 송나라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맹자 같은 경우에도 송나라의 어리석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논에 벼를 이제 좀 오래 지나서 심었어. 다른 집은 벼가 많이 자랐는데 자기네 집 벼는 얼마 안 자란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네 집 벼만 얼마 안 자랐으니까 이걸 이렇게 쏙 키를 맞춘 거야.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 벼를 이렇게 키를 맞춰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일 많이 했다 그런 거야. 이제는 뭐 다른 이웃집하고 우리 집 벼하고 똑같아 키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싹 죽었겠죠. 그럼 그런 예를 들면 그게 송나라 사람이 예인 거야. 송나라 사람이 얘야. 그러니까 송나라가 그렇게 후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나라고 괜찮은 나라인데 이제 문화력은 강한데 이제 무력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점령을 당한 나라예요. 송나라 출신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찌 보면 좀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몽지방이라고 하는데 송나라의 몽지방은 송나라에서도 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는 망한 나라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게다가 이 사람의 직업이 칠원의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물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장자의 역사적인 이게 어느 시대 때 사람이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장자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추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칠원의 관리라고 하는데 이 칠원이라고 하는 거가 정원 또는 귀족의 사냥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터직이거나 정원직이야. 그럼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좀 대형 아파트 관리인 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이면 돈을 좀 많이 버시겠죠? 어떠세요? 아파트 관리인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그렇죠? 힘들게 일을 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의 그 책을 보면 장자는 늘 가난에 시달려요.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늘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자는 망한 나라의 시골에 가난한 벼슬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얘기를 보면 정말 최고로 진기한 얘기들이 다 장자에 있어요. 와, 어쩜 이런 얘기를 지어낼까 싶을 정도로. 그럼 그분들이 뭐 아파트 경비 끝나고 나서 뭐 하셨겠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시면서 그게 다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것들이 위에 문헌에서 나온 이야기거리라기보다는 민중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리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패망한 나라의 밑바닥에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고 나름대로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겠죠.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야기의 천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양 역사에서는 예수 정도가 그 정도 급이에요. 예수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러예요. 이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면 예수는 사람을 끌어모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가 이렇게 단문으로 무슨 뭐 하였느니라 하고 단문으로 이야기할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쫙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5,000명이 모였다고 치자고 5,000명이 모여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끝,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뭐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재미난 얘기 많이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탁 하면은 그게 나중에 기록에 남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수는 민담 자기가 살아왔던 밑바닥 생활에 기초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라고 할 정도로 신기했다고 해요. 딱 장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장자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장자편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꾼입니다. 이 장자는 그런 얘기꾼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자의 정치적 성향은 아까 보시다시피 권력 지향형일까요? 권력 저항형일까요? 네, 권력 저항형이고 장자는 실제로 권력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그 초대받은 권력을 장자는 아주 멋지게 거부하는 이야기가 요 장자란 책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제목이 진흙 속의 꼬리를 이네요. 장자가 복수해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 임금이 대부 두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컨대 나라의 일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초나라에는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신령한 거북이가 있는데 왕께서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상자에 넣고 사당 위에 잘 모셔두었다 하더군요. 이 거북이가 죽어서 뼈를 남겨 귀히 여기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었을까요? 두 대부가 말했습니다. 물론 살아서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었겠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도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겠소. 장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임무를 맡겼을 때 장자는 그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러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는 언젠간 반드시 죽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유명해졌다가 이름만 살짝 남기고 죽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은 좀 힘들게 살더라도 진흙에 꼬리를 끌고서 살아가는 거북이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는가. 당연히 장자라면 후자를 택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그 벼슬을 하고 나서 굉장히 칭찬하는 거를 조롱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송나라 조상이 송왕의 사신이 되어 진나라에 갔습니다. 떠날 때 술에 몇 대를 받았는데 진나라 왕이 그를 반겨 술에 100대를 더해 주었습니다.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친구였나 봐요, 둘이. 이렇게 비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에서 군색하게 집신이나 삼고 버석 마른 목에 누런 얼굴로 사는 것, 이런 일에 나는 소질이 없어. 근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장자의 삶인 거예요. 비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에서 군색하게 집신이나 삼고 버석 마른 목에 누런 얼굴, 황달 하다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에 난 소질이 없다. 장자를 이제 비꼬는 거죠. 술에 10,000대를 가진 임금을 한 번 일깨워주고 술에 100대를 받아오는 일, 나는 그런데 장기가 있지. 자기 자랑 한번 제대로 한 거죠. 그러자 장자가 대답합니다. 진나라 왕이 병이 나서 의원을 부르면 종기를 따서 고름을 빼내주는 의원한테는 술에 1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서 고쳐주는 의원에게는 술에 5대를 준다는데 치료할 곳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수레를 더 많이 준다고 하더군. 자네는 치질을 얼마나 고쳐주었기에 그렇게 많은 수레를 얻었는가. 자네 물러가게. 요거 자네 물러가게는 고전이라서 이렇게 격식 있게 표현했겠죠. 만약에 고전이 아니고 리얼 버라이어티 같은 표현을 하면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그죠. 이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꺼져라 이놈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 이 고전을 번역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욕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신 분이면 난 분명히 그렇게 번역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자네 물러가게. 이게 유머입니까? 어쨌든 친구가 자랑을 잔뜩 한 거야. 내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떠들어 주셨더니 술에 100대를 나한테 줬다 이거야. 그랬더니 장자가 보면서 야 그래? 그런 거로 봐서 장자의 정치적 성향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에 빌붙는 이런 일단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력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난을 몸에 붙여놓고 살았죠. 얼마나 가난한지도 한번 제가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409쪽입니다. 볼까요? 약간의 물만으로도란 제목이네요. 장자가 가난하여 감하오에게 양식을 꾸러갔습니다. 감하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봉투에서 세금을 거둘 터인데 그러면 거기서 돈 300냥을 구워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가서 나 배고파서 그러는데 한 10만 원만 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지금 세금 먹고 나서 내가 100만 원 꿔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세금 거들라 몇 달 걸리잖아. 몇 달 걸려서 100만 원 꿔줄게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장자도 화가 났나 봐. 장자가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리로 오는 길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서 살펴보았더니 수레바퀴 자국에 붕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붕어에게 물었습니다. 붕어야 무슨 일이냐? 붕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동해의 파도 관리인데 선생께서 물을 한 마리나 한 대만 길어다 주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남쪽 오나라와 월나라로 가는데 서강의 물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흘려보내 너를 맞도록 하마. 그만하면 되겠느냐? 그러자 붕어가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꼭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잃고 이렇게 오갈 데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물 한 마리나 한 대 있으면 살 수 있겠는데 선생께서 그런 말을 하시니 차라리 건어물점에서나 가서 나를 찾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말 유머가가 뛰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돈 좀 꾸러 갔는데 거절을 당하는데 너무 황당한 이유로 거절을 하니까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그 사이에 또 이상한 스토리텔러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실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오다가 붕어 한 마리를 만났는데 이 붕어가 글쎄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러는 걸 내가 운하를 내가 바꿔다가 내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너를 확 물을 주마.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왔어. 잘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좀 머리가 도는 사람이라면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차라리 나를 걸어물점에서 찾으세요라는 말은 너 때문에 자식아 내가 말라 죽겠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은 부자한테 설령 돈을 꿀지언정 절대로 굴종적인 모습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넉넉하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장자 얘기 중에서 제일 재미난 얘기는 장자가 마누라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는 좀 기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자가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 친구들이 이제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조문을 하러 왔겠죠. 조문하러 왔는데 장자가 마누라 시신을 앞에 놓고서 저기 바가지를 뒤집어 엎고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 친구들이 지금 너 미쳤냐? 얘가 드디어 마누라 잃은 상심에 돌았나 보다. 너 무슨 짓이냐? 지금 마누라가 죽었는데 춤추려면 화장실 가서 추든지.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그러게 했더니 장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도 맨 처음에는 마누라가 죽었는데 너무 슬펐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마누라가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어떤 형태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의 형태가 없기 전에는 그보다 더한 원시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거였을 것이고 에너지 같은 그것이 또 원래는 본래의 하나의 기운이었을 텐데 이게 변해서 마누라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마누라가 죽어서 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본래의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나만 몸에 묶여 있는 상태고 마누라는 드디어 그 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는데 지금 불쌍한 건 나지 마누라가 아니라는 거야. 마누라는 굉장히 자유롭고 정말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내가 슬퍼하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나도 맨 처음에 슬펐지만 곰곰이 따져보니까 마누라의 죽음은 곧 기쁨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마누라 잘 죽었다.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나는 언제 그 해방을 맛볼 것이냐. 그러면서 두들기고 춤을 췄다는 얘기예요. 이런 남편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아내가 죽을 때 춤추는 인간이었다면 자기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장자가 죽을 때쯤 되니까 제자가 많이 있었나 봐요. 제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제자가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가오가 있지. 이 가오 죄송합니다. 위신이 있지. 그렇게
소박하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좀 장례를 한번 멋지게 치르도록 그렇게 한번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장자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장자의 죽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하늘과 땅이 안팎 너리요 해와 달이 한 쌍 옥이요 별과 별자리가 둥근 구슬 이지러진 구슬이요 온갖 것들이 다 장례 선물이다. 내 장례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추어져 모자랄 것이 없거늘 이에 무엇을 더한다는 말인가. 그냥 그대로 나를 그대로 그냥 죽게 내비려 두라는 거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풍장 같은 거네요. 그죠? 그냥 시체를 그대로 놓고서 내비두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나 솔개가 와서 파먹을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장자 대답, 정말 죽을 때까지 아주 죽여주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거늘 어찌 한쪽 것을 빼앗아 다른 쪽에다가 주어 한쪽 편만 들려 하는가. 땅에 묻히나 안 묻히나 누가 먹을 거 보나마나 먹을 건데 내가 새들 먹을 거 뺏어다가 개미 먹이가 될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아무나 먹으면 되지.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장자는 삶과 죽음에 초연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볼만하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 장자책에 나오면은 정말 야 이렇게 멋지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자라는 책에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정보를 드러내는 몇 개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끄집어내서 읽어본 거고요. 그건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장자 얘기를 종합해 보건데 장자는 첫 번째 패망한 나라의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정말 재밌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반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다. 가난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고 꼿꼿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죽을 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조차 초연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 일단 이런 이미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 자유인이었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참 자유인이었다. 이런 이미지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장자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자라는 책은 지금 요 책이죠. 요 책인데 요 책은 오강남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요. 교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잘 번역이 되어 있다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장자 4편, 7편을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장자가 7편이 아니란 말입니까? 장자는 총 33편입니다. 원래는 33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52편쯤 됐다 그래요. 52편쯤 됐는데 곽상이라는 사람이 장자가 죽고 훨씬 몇백 년 뒤에 AD 한 100년쯤 될 때 곽상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책을 좀 정리를 한 거야. 옛날에는 왜 죽간본이라 그래가지고 대나무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면서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 같은 데다가 글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겹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33편으로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오리지널한 건지 몰라요. 어쨌든 장자라는 다양한 문헌 중에서 33편을 추려놓고 요거를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4편, 7편, 그 다음에 외편 15편, 그 다음에 자편 11편 이렇게 해가지고 33편을 재구성한 거죠. 일종의 재구성을 했는데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까? 기준이 그죠? 이렇게 재구성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글의 완성도겠죠. 글의 완성도로 봤을 때 글의 완성도가 제일 높은 거가 단일한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4편, 7편은요 제목이 딱딱 3글자로 딱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 외편 가면은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도 되고 뭐 네 글자도 되고 그 글자 수가 막 들쭉날쭉한 거야, 편명이. 그래서 요거는 장자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편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자 때가 쓸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장자 때 썼다고 하는데 갑자기 본문에 스마트폰 이런 말 나오면 그건 장자 시대 때 쓰지 않았단 말을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시대 때는 쓸 수 없었던 어떤 신용어들이 생긴다든지 보면 요거는 장자 시대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책이 있구나. 요거는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 장자 때는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만 사용했던 것을 합쳐가지고 사용했던 것은 이제 보다도 시대가 흘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장자의 후학들의 글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장자를 공부할 때 장자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자 4편, 7편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도 이 4편, 7편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자 4편, 7편인데요. 장자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안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모든 고전에 해당해요, 사실.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야 저자하고 저술이 일치하죠. 근데 고대의 경전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오리지널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논어만 하더라도 이게 어느 게 오리지널 논어인지 굉장히 판본이 많아요. 그래서 오리지널하다는 사실 자체가 확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쯤이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가 곽상이 지금 이 사람이 AD 한 100년쯤 사람이니까 지금 한 이거 그리고 나서는 저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한 2000년 된 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된 책이 2000년 전 사람이 읽은 책이 지금 우리가 읽은 책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이것도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쩌릿쩌릿해요. 공자의 제자들이 읽었던 그 글을 내가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읽고 있다. 장자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읽었던 그 글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꼈을 감동은 뭐였을까 상상하면서 또 나는 나의 감동을 또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감동과 나의 감동이 같을까? 그들의 느낌과 나의 느낌은 같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책 읽을 때도 새 책 읽을 때 뭔가 새로움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고전을 읽을 때는 그런 새로움과는 다른 굉장히 울림이 있는 두근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타임머신 타고 한 2000년쯤으로 가봐가지고 그때 사람은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죠? 그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1000년 이상을 넘어서는 교감아니에요. 가슴이 벌렁벌렁 되고 그럽니다. 요 4편, 7편의 편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이 얘기를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제1편이 소요유입니다. 소요유. 재미나게도 다 갈짓자, 그죠? 그러니까 밑에 받쳐져 있네요. 요 소요한다는 말은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소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학파란 말 들어보셨어요? 서양 철학자 중에서 소요학파. 그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주랑을 천천히 거니면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그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는 어떠한 목적 없이 천천히 어슬렁대면서 걷는 걸 소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수공원 가면서 갈 때 이렇게 캡 쓰시고 마스크 하시고 이렇게 드시고 0.5kg짜리 2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아주머니들 쭉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또 떠드시면서 두 분이 쭉 지나가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소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스포츠 목적이 있는 거죠. 소요는 목적이 없어야 돼. 목적 없이 그냥 어슬렁 내야 돼. 어슬렁. 이게 소요야.
요 유자는 유희왕 할 때 유자예요. 놀유자야. 그러면 소요유라는 제1편 명제 자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슬렁대면서 놀다야. 2000년 전의 책 제목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목이 어슬렁대면서 놀다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마음은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넥타이 매고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명패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우리가 할 때 여기는 월드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롯데월드 들어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넥타이 빡 매고 정복 차림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때는 넥타이 풀고 그저 좀 더 편안한 차림으로 놀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처음 읽는 첫 번째 관문에 제목이 놀아라예요. 놀아라. 어슬렁대면서 뭘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참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슬렁대면서 뭐가 있나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는 마음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게 제 1편명이에요. 너무 멋지죠. 이 제목 딱 보고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놀기 위한 책. 소요입니다. 두 번째가 재물론이에요. 이 재물론인데 이 제자가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평평할 제, 평등할 제자예요. 그러니까 재물론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보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논의. 세상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논의. 홀드 가면 애들은 즐겁지만 어른이 사실은 즐겁지 않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줄 서, 3시간 동안 줄 서, 표 끊으려고. 겨우 끊으면 애들은 차 타. 그리고 애들 타는 사이에 또 줄을 또 서야 되잖아. 또 한 2시간 기다렸다가 또 표 끊고. 어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죠. 애들은 와! 이러고. 그 사이에 또 애들은 뭐 아이스크림 빨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어른들은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세상을 만끽하는 건 같은 지위의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건 위대하고 어떤 건 위대하지 않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한번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보자는 거예요. 위계적으로 보지 말고 평등하게. 예를 들면 인간보다는 동물이 밑에고 동물보다는 식물이 밑에고 식물보다는 광물이 밑에고 이렇게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위계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이 같은 존재론적 지평에서 평등하다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벌써 이 밑바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밑바닥을 고려하는 마음이 충분해. 대통령이나 뭐 택시기사나 청소부나 같은 존재론적 평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과 나무, 인간과 동물도 같은 존재론적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위대하지 않다. 위대하다면 누구나 위대하다.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와,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안 되시나? 세 번째가 이제 양생주예요. 양생주는 이게 삼양라면 할 때 양자죠. 그죠? 삼양라면 할 때 양자. 기를 양자야, 기를 양자. 양생이라는 말은 이제 같은 데 가면은 좀 이렇게 한참 줄 서다 보면 너무 지쳐요. 그러면 이제 놀이기구 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라면도 먹고 오뎅도 좀 먹고 그죠? 이렇게 국물도 마시고 그래서 좀 에너지 충전한 다음에 오후에 놀아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을 충만하게 살려면 이렇게
때로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리프레시하게. 그죠? 자기의 생애를 한번 다시 키워볼 수 있는, 자기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예를 들면, 50이 넘으신 분이 다시 20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면, 친구야. 무조건 해야지. 고지 고. 못 먹어도 고야. 그죠? 양생주는 그런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삶을 사랑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가? 삶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양생주. 네 번째가 인간 세대입니다. 요 네 번째에서 양주하고 장자가 갈려요. 양주는 아까 전쟁이 나면 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주의 사상은 좀 비판적으로 보면 세상을 도피하는 운둔 사상이에요. 더러움은 피하는 거야. 그런데 피하면 좋겠지만, 피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도망다닐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떨 때는 뭐 당당하게 맞서진 못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당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직장을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힘겹게 직장을 구직을 하다가 직장을 딱 구했어. 복음과 같은, 천국과 같은 상황이 온 거야. 근데 직장 상사가 와우, 와우, 이런 인간이 없어. 저런 인간이랑 단 하루만이라도 더 버티면 차라리 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그러면 그 인간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이때니까 여기. 더러운 인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폭력적인 인간 만났을 때 덜 맞고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인간 세상. 양주는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라면 이건 into the world예요.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주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세상 안으로. 세상 밖으로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제5편이 덕충부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 시간에 그 덕이란 말 배우셨죠? 도가 어떤 추상적 원리에 해당하는 거라면 덕은 그거의 실천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머릿속에 뭘 채워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덕을 쌓아야지. 이렇게 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깨달은 어떤 도가 있으면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실천 원리에 해당하는 게 덕이죠. 그러면 이러한 덕들을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인가? 힘겨운 세상에서도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덕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뭔가?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인,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옷 같은 거 반 딱 쪼개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갖다가 10년에 만나가지고 딱 맞추면 붙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인이야, 사인. 그럼 일종의 너하고 나는 헤어지더라도 절대 잊지 말자 이런 사인 같은 게 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게 뭔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 덕을 사람답게 사는 또는 사람다움을 채우는 그러한 부적, 사인. 이게 덕충부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대종사. 사자가 스승이죠. 대사만 하더라도 벌써 큰 스승이잖아요. 근데 종자는 마루 종자거든요. 산 꼭대기 종자라고. 그래서 무슨 세종, 뭐 이렇게 왕 이름 뒤에 붙는 게 종자예요. 그죠? 조자는 뭔가 처음 스타트한 사람이 조자를 붙이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종자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자라고 하는 거는 존경받을 만한 지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대하면서도 존경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스승의 이야기예요. 요 6편에 가서 사람들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책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있다 이 책이 막 이게 뭐야 속았잖아 막 이래.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위대한 스승, 성공한 사람, 그죠? 뛰어난 지도자 하면은 훤칠하게 잘생기고 뭔가 학식이 많고, 그죠? 또 용기가 뭐 뛰어나고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좀 훅 위로 솟아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 대종사에서 큰 스승이라고 예 샘플로 나오는 분들 하나같이 신체 불구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체장애고 뭔가 문제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자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애인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자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성적 이미지가 노자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자는 여성을 위한 철학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거에 갑하게 장자의 제목을 붙인다면 장애인을 위한 철학서 이렇게 해도 돼요. 희한하게 장자에는 몸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발이 하나 잘렸거나 꼽추거나 아니면 꼽추 N, 발 잘림 M, 엉청이 N 무슨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형태를 가진 사람일수록 위대한 스승의 샘플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여기 이 양반, 서양 이 왓슨이라는 양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장을 괴물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해요. 몬스터들의 등장이다. 그 몬스터들이 등장을 했어. 마치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귀신방에 들어간 거 비슷한 거야. 몬스터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몬스터가 아니라 훌륭한 몬스터인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몬스터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몬스터 거부의 가치관을 거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위태롭고도 굉장히 위험천만하고도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벌어져요. 몬스터급 대화재, 대재앙이 여기서 벌어지고 이때 우리의 가치관은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졸리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궁금하다고 해줘야지. 이제 쿵짝 맞추기도 싫구나 이제. 그래요. 맨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맨 마지막은 아주 스케일이 커요. 제왕입니다. 제왕. 황제, 왕. 이 응하다는 말은 그거에 갑한다는 뜻이에요. 응하다. 대응하다 할 때 그 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황제와 왕에 갑하는 삶. 그러니까 왕답게 사는 삶. 황제답게 사는 삶. 마시자 뭐뭐처럼 네, 계속하시죠. 마시자 언제처럼 오늘은 우리들의 날. 뒷심이 약하셔. 오늘은 우리들의 날. 오늘은 우리들의 날. 이렇게 딱 올려. 그래야 건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왕만 황제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만 왕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위나 높이가 없어도 충분히 황제처럼 왕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황제처럼 살아가는 길이 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7편이 4편이에요. 요 정도만 읽어줘도 그 가슴이 저는 좀 벌렁벌렁 되는데, 이제 되시죠? 벌렁벌렁.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이 7편을 통해서 우리는 장자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나, 장자가 가지고 있는, 장자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세계는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진 않겠지만, 한 번 모일 때마다 각 한 편씩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통독은 하지 않을 거예요. 통독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대목을 좀 뽑아서 거기에 핵심적인 사상을 좀 모아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춥고 늦은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는 진짜로 다음 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많은 분을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